네,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17단계의 당내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당대표가 된 이정현 새 대표인데요. 당청은 훈풍 같습니다만 여야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오늘 아침 있었던 모습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결 기자, 저기가 국립현충원이죠? 예, 오늘 아침 일찍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가 새로운 최고위원들과 당 지도부 정지성 원내대표 등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해서 참배를 하고 다시 국회로 이동해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그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혼자 배낭 메고 전국을 누볐잖아요. 많이 피곤했을 것 같은데 기자들이 좀 건강이나 잠 좀 편히 잤는지 묻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 별로 못 잤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주셨던가요? 축하 전화를? 그 부분은 답변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모순, 이 정치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완전히 한번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정치를 완전히 바꾸겠다. 정당을 바꿔보겠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시작할 때 했던 말입니다만 일단 이정현 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전화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당청 관계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이제 평소에 그 이정현 대표와의 대통령 관계에 비춰보면 아마 인간적으로 축하하는 전화를 비공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네. 지금 이정현이라는 존재가 누구보다 좋은 말로 복심, 나쁜 말로는 뭐 본인 표현도 했습니다만 박 대통령의 넷이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박 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서 너무 도로 친박당으로 가면서 어떤 청와대의 어떤 그 부속기관화 되는 거 아니냐 당이 이런 우려가 일각에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 그 통화 여부 자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이제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이 대통령 이름의 난을 보내는 거겠죠? 예, 오늘 김재원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들고 당사로 찾아와서 이정현 당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당선되시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당 사람들은 여당의 존재감, 존재 이유, 여당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저는 제대로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맞서고 정부와 맞서는 것이 마치 정의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말 때문에요, 박성구 국장. 네. 유승민 의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저 얘기는 저도 그 이정현 대표 가끔 이렇게 만나서 옛날 들어보면 네. 저건 평소의 소신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특히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탈환을 겪었던 인물이 작년에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유승민 의원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비박 주자들이 특히나 이제 이제 총선도 끝나고 특히나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공소시효, 선거법 공소시효까지도 6개월 시효가 지나면 10월 13일이 지나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차기 주자들 또는 네. 비박 인사들의 그러한 어떤 자기 목소리 내기가 아마 본물 터질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분명하게 쐐기를 받고 그것은 여당 당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기조 아래서 앞으로 당을 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런 그 태도를 분명히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요. 좀 더 영상을 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찾아갔군요. 오늘 오후 상황이죠. 예, 오늘 오후에 김종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하고 우상호 원내대표를 또 연이어 만나서 인사를 하고 앞으로의 국회 관계를 잘 풀어가자는 그런 의사를 또 전달을 했죠.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전 당시 네.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보단장을 맡았었고요. 이정현 의원 역시 그때 당시 공보단장을 맡았던 둘 사이에 아주 막역한 사이죠. 그래서 네. 이제 오랜만에 만난 김에 아주 환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첫 인사를 무엇을 건네는지 굉장히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숙제죠. 어떻게 좋은 말을 덕담을 건넬까. 이정현 대표가 야당을 찾아갔을 때 했던 얘기, 그 덕담에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편하고 그 점에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요새 여름에 지금 전기 있었다며 난리가 나 있는데 대표 되신 그 기념으로 이 누진제 좀 문제를 좀 해결 좀 해주시오. 참 언론을 통해서 위원장님 인터뷰하신 거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정말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 대표님하고는 지난 대선 때 너무 합리적인 그런 토론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진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 진솔로 얘기하고 우리가 진솔로. 자, 합리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두 번 쓰면서 양쪽에 얘기를 했는데, 진심을 좀 얘기해달라. 뭐 생각이 좀 다를 거다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아니 저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의 평소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면 네. 비록 다른 당에 있어도 합리적인 주장, 네. 말하자면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어떤 소위 얘기하는 지역주의, 파당주의 이것을 부추기면서 낡은 정쟁을 하는 사람, 이걸로 굉장히 그 사람을 구분해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실제로 그 대선 때도 같이 진영에 있으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대목만 빼고는 예를 들어 안보관이나 어떤 그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지향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네. 현재 야당에 있어서는 불만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는 네. 그런 어떤 그 공감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런 내용은 진심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러한 김종인 대표가 네. 합리적인 야당, 대한야당으로서 계속 대표로 계시면 우리 집권이 정말 어려울 뻔했는데 네. 다행히도 8월 27일 날 물러가시니 다행이다라는 그 마음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하.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3당 대표가 뭐 한순간이겠습니다만 일시적입니다만 모두 호남 출신이네요. 그렇죠. 국민의당의 박지원 지금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당연히 호남 분이시고요. 이정현 대표도 호남 분이시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도 이제 본인이 이제 호남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추정적으로 네. 호남입니다. 호남 분인데 더 재밌는 건 만약에 이번 8월 말에 더불어민주당 정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미애 의원의 대표가 되면 추미애 의원은 대구 분입니다. 네.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대표는 호남 출신이고 네. 또 뭐 지금 뭐 호남의 대표석을 조금 뭐 국민의당으로 뺏긴 측면도 없지 않긴 있지만 어쨌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만약에 대구 분이 되면 네. 정말 재밌는 어떤 매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될 것 네. 같아요. 저 재미있는 게 만약에 추미애 추미애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네. 추미애 대표와 이정현 당대표는 또 역시 58년 개띠 동년배입니다. 아, 동갑인가요? 58년 개띠가 한 분은 대구 분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이정현 대표를 앞세워서 새누리당이 강력한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호남 내 득표를 2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정현 대표가 공약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민주당도 더 호남에 대한 강력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정현 당대표의 선출로 인해서 그 지금 3명의 후보 중에 유일한 호남 출신인 김상곤 후보, 광주 네. 출신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종걸 후보는 서울 출신이고요. 네. 김상곤 후보에게 어쩌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호남 출신의 여당 보수정당 대표가 등장한 것이 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해석을 좀 앞으로 내주시죠. 국민의당도 호남에 대한 구애를 아주 네.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빼앗긴 호남 민심을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까지 3파전으로 호남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호남 당대표를 앞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정현 의원 하면 생각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끈끈한 관계, 그리고 저 밑바닥부터 올라왔던 그 입지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과거 했던 이정현 대표 얘기를 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지금 들려드릴 음성에서요. 몇 개의 직함이 거론됐는지 한번 세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비서관,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사무처의 간사병부터 시작해서 간사을, 간사갑, 차장, 부장대우 부장, 부국장대우 부국장, 국장대우 국장, 부대변인, 수석부대변인, 대변인 격, 그리고 공보단장,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새누리당의 최고위원까지 16계단을 맨 밑에 바닥에서부터 거쳐서 여기까지 오고 이제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16계단 올라왔다 그러니 이번에 당대표가 됐으니 17계단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간사병이라 하면 새누리당 네. 당직자 중에 가장 낮은 직급이고요. 네. 병을 갑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몇 개만 좀 추려봤습니다. 예, 이제 지금 27세 때 이제 구영상 의원 당시 한나라당 민정당이었죠. 네. 그때 비서로 출발을 해서 이제 당직자로 옮겨서 상금 부대변인, 그다음에 18대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2012년에 최고위원, 당시 이제 지명직이었죠. 그다음에 대선 후보 공보단장, 박근혜 후보의 공보단장을 맡았었고요.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그다음에 2016년 올해 이제 드디어 당대표 17계단을 상승한 입지전적인 그런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정현 대표의 등장은 네. 한국의 정치 충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그 여당의 그 대표를 지낸 분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거 이제 이해창 총재나 네. 또 박희태 전 대표 이런 분들 같이 사회에서 엘리트가 정치에 어떤 배지를 달고 네. 또는 중요한 요직으로 말하자면 이약 등용이 되면서 네. 당대표직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네. 아니면 과거 YS를 추종하던 예를 들어서 서청원 전 대표라든지 네. 이런 또 김무성 전 대표 이렇게 어떤 유력 대권 지도자의 어떤 직계 측근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네. 등극을 해서 대표까지 올라간 두 가지 유형인데 네. 지금 이정현 대표의 경우는 네. 바로 밑바닥 당직자 가장 말단 당직자에서부터 아까 회사에서 말하자면 말단 사원이 사장까지 되듯이 그렇죠. 17계단을 하나하나를 다 거친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정당인으로서의 네. 어떤 그 당대표까지 오른 유형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정당제도가 정착된 서구에서는 저렇게 당 밑바닥에 청년 당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당대표 그리고 총리까지 오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우리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저런 유형의 대표가 거의 처음 나왔다. 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정현 의원이 그 과거에 자신의 정치의 시작 출발점을 얘기하는데요. 나는 정치에 대한 꿈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졌다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1960년대 말 얘기입니다. 그때를 회고하는 이정현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예, 때, 예. 교회에서 3학년 때였는데 합동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 단어. 근데 저한테 엄청난 문화 충격을 줬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도로 포장을 하겠다. 그걸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바위나 저수지 뚝이나 이런 데 소떡기로 가면 이제 소 풀어놓고 혼자 산을 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관암촌의 모든 집집을 다 기와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옛날 사진이 나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남 곡성이 고향이니까 나는 중학교 때 우리 집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그 시절에 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연설을 보고 매일 뚝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했다. 자, 요즘엔 상상하기 굉장히 힘든 장면이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 사진 보시면은 자, 이런 입지전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내 출발이 너무 늦기 때문에 나는 이 사회가 싫다라고 불평을 갖게 되는 또 좌절하게 되는 젊은 세대한테 어떤 메시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인데요. 이제 당청 관계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자신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듣겠습니다. 문수 지사님 쪽에서 예. 저를 정무부지사로 이제 와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손이 진짜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냥 가시지 그랬어요. 아니 힘드시잖아요. 저보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그걸 굉장히 좋게 보셨는지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비례대표를 저를 지명을 해 주시는 바람에 의리를 지켰다. 나는 박근혜와 아니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새누리당 취재도 오래 했었는데요. 새누리당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칭찬할 때 쓰는 말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이분은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라고 하면 그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만큼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의리와 신뢰, 믿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런 이정현 대표의 모습이 그 당직자 출신인 이정현 대표를 비례로까지 지명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1984년, 5년 이때 정치권하고 처음 인을 맺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당이라는 곳이. 그런데
경기도의 정무부지사로 오라는 제안이라는 건 손이 막 스스로 떨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내가 저길 가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했을 법도 한데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 모습이 보입니다만, 자, 지난번 곡성, 순천, 이제 순천로에서만 선거를 치렀을 때의 모습인데 가족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중에 오늘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진근 기자. 매일 아침 이제 그 정당에서 취재할 때요. 최고위원 회의할 때 최고위원들이 한마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제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침 회의장에 가보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1, 2분가량 그날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정현 대표가 아침 회의 때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을 제안했다. 만장일치를 동의를 얻었다. 사전 조율 안 된 사안을 논평하거나 자기 정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과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주류와 비주류, 친박, 비박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저 공개 발언 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질타하고 당이 분열하고 심지어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까지 종종 있었거든요. 앞으로 일치된 모습, 특히 비박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거나 청와대에 어떤 반기를 드는 모습을 철저하게 견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할 말을 막는 것, 언론을 막는 것 같은 인상도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 방침에 대해서 안 그래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언론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네. 어떤 당의 입장이 그 국민에게 표출될 때는 토론이라는 게 뭐냐? 토론이라는 건 서로 다른 생각들이 그 당의 여러 정체성과 내용을 갖고 상호 조율되고 서로 이렇게 걸러져서 최종적인 어떤 의견으로 당의 의견으로 정리가 된 것이 그것을 국민에게 전달이 돼야 그 당의 어떤 그 토론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사실 보면 시작 전에 한 명씩 쭉 마이크 돌아가면서 무슨 저 패널 토론하듯이 네. 이렇게 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얘기가 마구 특히 이렇게 화면 앞에 노출되면서 당이 봉숭아학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들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책임 있는 정당으로 특히 이제 임기 말에 어떤 그 국정을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당청 관계, 자, 과연 어떻게 맺어질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정현 대표의 탄생으로 김무성 대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하의도를 방문했네요. 네, 뭐 민생 투어를 계속 시작을 다시 이제 재개를 하는 건데 네. 김무성 대표 사실 조금 굉장히 어렵게 됐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라든지 어떻게든지 비박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실 전력을 총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호 의원 돼야 된다라고 공개적인 발언까지 했고요. 전당대회 와중에서 대통령과 각도 세우면서 야, 그 민생 투어가 아니라 정치 행보하는 거 아니야? 전당대회 때도 비박 줄 세우기 위한 개파 모으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까지 들으면서까지 전력 추정을 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주호영 의원이 참패를 하고 사실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전부 다 친박들이 어떤 당선이 됨으로써 앞으로 김무성 대표의 대권 행보에는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맞습니다. 네. 이럴수록 김무성 대표도 몸을 좀 낮추고 민생 행보를 조금 더 매진해야 그래야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역시 또 질문이 모아졌습니다. 새로 이제 후임 당대표가 생겼는데 과연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역시 당청 관계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군요. 뭘까요? 듣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과 정례회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1년 9개월 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소통할 수 없었다는 것, 굉장히 답답했다는 것을 저렇게 좀 끝까지 설명을 하는 거군요. 네, 김무성 대표는 사실 네. 사석에서도 네. 만나면 왜 적극적으로 좀 더 하지 그렇게 저 맨날 그 구부정하게 그렇게 하느냐, 네. 대통령한테 할 말도 못 하고 약속도 못 지키느냐라고 막 이렇게 상가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 네. 나는 하려고 해도 네. 저기 밑에 네. 밑에 사람하고 통화하라고 그러지 대통령하고 통화가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대통령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 네.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정현 대표는 자신과 처지가 달리 대통령과 잘 통하는 사이고 그러니까 네.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회환과 함께 네. 어떤 그런 충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정현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과 파장이 미쳐질지 그건 하나씩 좀 정리를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새로운 패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